반말 가운데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를 좀 많이 겪었고, 한국에선 존칭이 있는데 하대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대화라는 거는 자꾸 아래로 제한 없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만 말하는 대화를 갖고는 독고다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관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리라이프 연구소 소장 강민정입니다. 말은 행동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론을 장착을 하면 긍정 확언이 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뇌 인지심리학자들이 뇌는 헛똑똑이다라고 불러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의 행동력은, 결정은 사실 감정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성적인 이유를 댈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데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뇌는 왜 어떤 게 헛똑똑이냐면,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100억 부자야. 나는 지금 100억의 사업가야. 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냐면, 이 말을 들은 뇌는요,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어떤 견인의 효과가 있을까요? 실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긍정 확언을 하면 좋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아마도 긍정 확언이 뇌에는 실제 현실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걔가 행동과 심리학적으로 좋은 리허설을 할 수 있게끔, 긍정적 경험을 계속 상상하게끔 하는 게 행동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긍정 확언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사회적 평정 능력이라고 해서 멘탈이 조금 튼튼합니다. 기복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평정할 수 있는 능력, 대화 중에 불편한 게 있어도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주제가 엇나가지 않아요. 주제를 명료하게 가져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수는 있지만,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존중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회적 승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타인에 대한 전공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뭘 배우지라는 걸로 질의를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해요.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존중을 안 하는지 알고 좀 긴장을 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자신을 노출하는 적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은연중에 그 자기네 지위를 PR할 필요는 없어요. 중산층처럼 PR할 필요는 없어요. 나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이 PR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감정을 노출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자신의 지위나 직급을 노출하는 것도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6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여유를 부려요. 이를테면 위트를 조금 넣는다거나, 좋은 미소를 한 번씩 보인다거나, 상대를 격려하는 거에도 능합니다. 왜요? 격려는 자존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안전하면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잘해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존감이 약할 때 자꾸 모든 거를 껌껌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존감이 강하신 분, 튼튼하신 분 멘탈은 이거 잘하시네요 라고 인정해도 자기 자존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승인 능력, 조율 능력,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자신을 노출하는 능력, 명료성 있게 말하는 능력, 신뢰와 호감도를 동시에 발휘하는 영역을, 위트라는 영역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아까 긍정 확언하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거 해볼까요가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무엇을 할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업을 할 때 조금 피곤합니다. 좋은 뜻으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doing이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구체적이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뭔지 아시죠? 권고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를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이분들은 충분히 파악됐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목표를 공동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요거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의를 잘 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아주 특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언어학자가 사실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예요. 아비투스라는 언어 자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상류층은 아이들을 어떻게 언어 교육을 하냐면 식탁에서 문화와 사람을 알게끔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거래요. 국어 공부. 뭔지 아시죠? 기능이라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은 당연한 거고, 문화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협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언어 자본이 월등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경제적인 것이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인 욕구가 지금 막 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인간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2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제일 관심이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효능감은 나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타인에게서도 오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유년기랑 10대, 20대 거절도 못해, 내 표현도 못해, 이런 친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관계에서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관계라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때 자유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유능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력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력을 만드는 게 저는 말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타인이 기분이 좋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리는 게, 무당처럼 감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심리학적으로 나오는 이론들을 좀 탑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왜 잘 들린다고 말하는구나, 잔소리가 왜 효과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알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감각이란 내가 타인을 대하는 말하고 마음의 가짐에 나만의 레시피가 조금 객관화돼서 있는 감각이다라고 저는 말을 표현합니다. 7가지를 보통 말을 하는데, 충고, 조언, 평가, 비난은 어떤 거냐면, 너 나 왜 무시해? 나 존중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태도 평가했죠. 너가 남자친구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남자친구 기준은 나만 있어요. 타인하고 아직 안 맞춰졌어요. 근데 평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를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충고랑 조언도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떻게 많이 쓸까요? 많이 들어본 거.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철학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차가운 메시지를 알죠? 수술실에 쓰는 칼질. 칼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족이래요. 내가 너를 나눴는데 모르겠니? 나는 몰라요. 매일 내 마음이 변해서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성장해요. 그래서 원래의 고정값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근데 어떤 단정값에서 계속 나를 정죄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비난의 힘을 갖고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넌 늘 그렇더라. 이것도 비교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 뭐 타인하고 비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는 A를 실컷 얘기했는데 그 A에 대한 티키타카를 하지 않고 B를 엉뚱하게 물어봐요. B에 대해서 열심히 대답했는데 C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맥락을 끊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때도 약간 열이 받아요, 상대가.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를 조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는 거, 이것도 이제 타인에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단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도 말로 이렇게 딱딱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제 알 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많이 들었어요. 제 알 바 아니고요. 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전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절적 태도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고, 조언, 평가, 비난, 그 다음에 비교나 합리화 혹은 단절적 언어를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앞머리 좀 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민정아, 앞머리 그거 기르면 눈에 가시처럼 뭐 찌르지 않아? 엄마 걱정되네.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부드럽죠. 그러면 내 마음의 욕구,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말을 감정 언어로 쿠션처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야 내가 조금 당황해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이러면 당황해서 그런데 라는 감정을 앞에다 넣었죠. 감정 언어를 계속 쿠션으로 좀 써줘야 돼요. 물론 긴박하면 얘기가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하는 연습을 조금 해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녹음해 보시면 돼요. 녹음하면 내가 비참하게 말하고 있구나, 무례하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본인이 그냥 마음으로 팍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당당하고 공손한 멘트의 발화자가 있으면요, 그 문장 한 번을 그대로 그 어조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투가 안 좋다라는 거를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말투의 특정음을 질질 끊어서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죠. 똑바로 들어, 이렇게, 그죠? 혹은 뒤에 말투를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음절을 빠르게 해도 네,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받으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투로 그냥 휙휙 날려도 여기다 주세요. 놓아 여기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조라는 게 문장 구성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직감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투라는 건 내 말투를 딱 들어봤을 때 호감도가 없어. 나랑 누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 자녀가 커서 나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서로가 외롭기 전에 그러면 말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말투가 뒤가 내려가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소탁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를 뒤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게 대바라지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죠. 말투가 뒤로 내려가면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격식 있게 대하는 태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하는 온도의 문제인데, 온도가 어긋나는 지점을 빨리 찾아서 걔를 역방향으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녹음을 들으면 내 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처럼 복식호흡이라는 명상소리라는 단전호흡을 지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단전소리는 공기음이 동그래요. 동그래서 상대한테 협의를 구하는 언어처럼 들려요. 이를테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고 하면 부탁 같죠. 근데 얘를 목으로 하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러면 얘는 알아서 문 좀 열지, 말을 해야 꼭 알아,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 공기로 하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러면 협의하는 것처럼 들려요.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거는 발성호흡도 좀 지키고 중저음도 좀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나운서 될 것도 아닌데 중저음이 웬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말로 가시처럼 찌르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을. 음성도 이론이 있어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타인이 타인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낄 때 음성이 38%를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면 그 따뜻한 느낌의 온도를 가진 거거든요. 생각보다 비율이 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가다가 갑자기 이승환의 슬픈 부디라는 노래를 딱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죠. 그러면서 슬퍼요. 음감이 주는 인간에게 바로 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아니고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있는데 말이 뾰족해요? 그러면 제가 음성 톤을 위가 아니고 목으로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하면 다른 강연자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안 소리 많이 쓰고 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고맙다고, 이게 고마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2번 말해도 부족하지.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인데, 그게 잘 되려고 하면 문장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그 말투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온도가 돼요. 그래서 약간 중저음을 좀 갖추는 복식호흡 유튜브에 많아요. 그거를 조금 갖춰서 거기에다 말투를 좀 공손하게 입히면 굉장히 좋습니다. 꼭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2번째, 좋은 멘트의 한 문장, 2문장을 낭송하듯 따라해보세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많이 변합니다. 사과를 할 때는 반드시 너무 늦기 전에 사과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늦게 깨쳤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사과고, 사과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어쩔 때 다가오지 않느냐를 우리가 느껴보면 변명이 80%고 사과 20%예요. 어쩔 수 없었어를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상황이 그랬어도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됐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대화 중에 뭐예요? 합리화가 있어요. 변명을 이따만큼 하면 상대는 빡쳐요. 이게 사과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변명을 많이 주지 않는다. 사과를 80% 깔끔하게 하고 20%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게 변명일지언정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또 되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KT나 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용하다가 뭔가 불편함을 제가 일방적으로 견뎌요.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보상을 안 해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불편한 거는 보상을 작던 크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떤 걸로 봤냐면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상대한테 짐을 지우면 미안함이 있죠. 그러면 그걸 고마움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기야 이거 자기한테 짐 지어서 미안해. 나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 보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과를 받았다 생각하고 안전합니다. 혹은 너무 늦어지면 아무리 사과를 해도 걔가 변명처럼 또 들리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미안함이 딱 들어요? 그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킹을 해야 돼요. 무슨 나킹을 해야 돼요? 나 너와 대화를 좀 하고 싶어. 이런 수신호는 좋아야 돼요. 이게 이제 대화를 할 때 타이밍에 대한 효과거든요. 뭐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야 미경아 오늘 니네 집에 놀러 가자. 대뜸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에 준비가 됐다고 상대가 준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을 할 때도 내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통화를 해서 자기야 내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미안해서 오늘 이따가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하려고 해. 언제 시간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노티스를 좀 분명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사과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메인 포인트인데 단절을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과는 너와 내가 오해를 좀 줄이고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야 똑바로 사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과야? 그래서 너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감정의 문해력을 갖고 아 너가 미안한 마음이 지금 꽤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으로 어려울 텐데 네 성격이 어려울 텐데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상대는 어떻게 느껴요? 얘가 나를 또 비방하려 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여기고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진짜 소통은 서로가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소통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방어 기제를 안 쓰도록 하려면 나도 말의 감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의 감각을 갖고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너무 거절을 못하거나 너무 통제적인 사람은 둘 다 내면이 약한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면이 약하지 않으면 왜곡이 빨라요. 그리고 반응이 민감하게 탁탁 쳐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공격적으로 칠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민도가 되게 짧아, 빠르게 반응해.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려면 내 레퍼런스가 충분해야 돼요. 내가 데이터 실험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심히 관계를 하고 이번에도 실패했어, 이번에도 단절이야, 절교야 이게 아니고 이번에 나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너 성격에 너가 자존심도 세고 이런데 이 말을 내 성격이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꼬투리 잡고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뭐를 알아차려야 되냐면 아 왜곡이 있구나, 자존심이 약해서 어떤 말이라도 저 친구한테는 만회가 안 되고 상처가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함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닿을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나는 던졌어요. 정보를. 받는 사람은 공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명이 일어나는 건 이 사람 목인데 내 전달이 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겠죠. 그러면 전달이 될 때까지 A라는 화법이 아니고 이번엔 B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 우리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나만의 말과 관계에 대한 충분히 데이터된 레시피가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어른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커뮤니케이션 원론에서는 면대면이 더 좋은 대화라고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면대면은 사회적 단서들이 많습니다. 저를 딱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제스처를 치고 어떤 옷을 입고 민망하면 어떤 제스처를 또 중간에 삽입하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상대를 읽어낼 수 있는 레퍼런스, 사회적 단서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사람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제가 일리가 있어요. 어떤 기자분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분을 만났던 그 언어랑 그분이 쓴 책하고 온도가 다른 거예요. 서면에서는 나를 포장할 수 있고요. 내 관계의 모습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고 약간 유령처럼 누군가를 대하면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는 너무 효율성을 강조하고 유능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 효율적으로 일하자, 못하러 우리가 한 번씩 만나야 돼. 이거를 대학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나왔지만 인테리어 학과에서도 아이들이 서브젝트를 주면 각자 한 번에 안 만난대요. 서로 취합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인테리어 학과에서는 건축주를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학과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강 선생님 아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업무를 분파하고 모으기만 한대요. 그리고 줌으로 그냥 얘기만 하고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대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결국 사람이 해내야 되는 심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이해가 없는 것들은 다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요즘에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연고대 나오는 인재가 되게 똑똑한 인재지만 지금은 AI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남을 게 인간에게 고유한 태도라는 영역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태도를 알아차리려면 사회적 단서를 많이 경험하고 거기서 실패가 일어나더라도 A가 아닌 B안을 찾아보고 C안을 테스트해보고 하는 경험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외로워져요. 불특정 다수를 제가 경험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서면이 아니고 면대면으로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두 서면이 편하다고 그 뒤를 숨는다고 하면 감정 에너지가 안 쓰여서 좋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 인간다운 어른으로 늙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면대면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연습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제이가 상대한테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 내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상대는 거절하고 답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평등을 잃지 않고 가불 관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에서는 분명히 존칭어가 있는데 반말 가운데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를 좀 많이 겪었고 한국에선 존칭이 있는데 하대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 차이가 아닌다. 이건 문화 차이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학을 갈까 비교문화 심리학을 공부할까 하다가 언론학을 갔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말인 거죠. 사실 존칭이라고 있으면 사실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맞거든요. 근데 존칭이 있지만 하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석박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패밀리들이 있잖아요. 연구진들이. 그러면 이제 상사급에서 늘 얘기하세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해야죠. 왜냐면 다들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데 겸손해야죠. 근데 너무 당연했는데 나중에 살짝 보니까 그게 겸손이 그 겸손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의 약간 겸손이었다라고 느낍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겸손은 상대를 존중할 때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를 하대하면서 너 겸손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통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존중하지 않고 자꾸 뭐 누가 이만큼 했고 누가 이만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겸손해야 돼? 이건 뭐예요? 나의 수족으로서 찍소리 하지 말고 다 해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예절이라는 범위가 통제나 지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구나. 악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갑이 됐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직업, 성별, 내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면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영향력이 더 많이 없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단언하는 대화를 나이 들수록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열린 대화법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래도 좀 평등하지 않아도 참아냈던 세대고요.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부당한 거를 좀 참지 못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픈되어서 질문하는 방식, 뭐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예,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세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근했어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이게 약간 상대를 존중하고 열린 질문으로 너의 답변을 내가 조율하고 수용할게 라는 자세로 말할 수 있는 태도, 그런 질의를 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MZ세대와의 대화도 우리가 뚫어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위에 분들 가셨죠? 옆에 친구는 누워있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화라는 거는 자꾸 아래로 제한 없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만 말하는 대화를 갖고는 독구다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대가 너무 달라, 난 저기를 이해를 못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대 친구들하고도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게 그 언어 감도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도태됩니다.
어제 한 중년의 CEO분이 어떤 고민을 털어놨냐면 자꾸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대요. 상대를 배려한다고. 근데 그 자기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막 말하고 다니면 내가 초라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품격이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대화에서 협동하는 좋은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화에는 적절한 노출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타인에 비례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협동을 할 때 나를 적당하게 신뢰감에 맞게 노출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듣기만 해요. 그러면 뭐 곰이 제주를 굴러? 막 이런 느낌이 들죠. 뭐 나 혼자 말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말을 완전히 함구하는 것도 아직 말에 대한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 그러니까 회피를 안 하려면 적당하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 말만 계속 하는 것들이 나이 들 때 약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세계에 있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금지해야 되는 항목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충고나 조언. 내 얘기가 베스트 방안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나이가 좀 들을수록 경청을 잘하고 대신에 어떻게 참여하냐? 질문으로 조금 참여하면 굉장히 성숙한 어른으로, 품격 있는 어른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